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은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죠.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하고 내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소설보다 더 충격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죠. 다만 하나 특별한 게 있다면 가족들과 사이가 정말 좋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부모님과 화기애애한 것은 당연하고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연년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이가 정말 좋다고 자부해도 되는 거 맞겠죠. 어릴 때부터 오빠는 저를 잘 챙겨줬어요. 학교 끝나면 같이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가고 주말이면 동네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았죠. 장난기가 많았던 오빠는 늘 저를 웃기려고 별의별 바보 같은 행동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저를 업고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넘어져서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무릎이 까진 적도 있었고, 비 오는 날에는 같이 우산을 쓰다가 장난치느라 둘 다 홀딱 젖은 채로 집에 돌아간 적도 있었답니다. 엄마한테 혼날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게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늘 장난치고 서로 놀리고 그러면서도 꼭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끈끈하게 챙겼어요. 제가 같은 반 남자애 때문에 우는 일이 생기면 다른 친구들이 바로 오빠를 불러올 정도였거든요. 물론 오빠도 바로 튀어와서 저를 달래주는 게 당연했고요. 그렇게 저한테는 성인이 되어서도 오빠가 단짝 친구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대는 첫사랑이었던 언니였고요. 언니는 오빠의 첫사랑이었던 만큼 오랫동안 교제하고 군대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부모님과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취직도 안 한 상태에서 결혼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너무 빠르다며 만류하셨고 아무리 서로가 좋아도 미래를 위해서 조금은 미루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셨습니다. 아니 네가 아직 취직도 안 했는데 결혼부터 한다고? 결혼이 장난이니? 그냥 좋아한다고 덜컥 해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 두 사람 다 직장도 안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계획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너무 섣부른 결정이다. 엄마, 저희 서로 좋아하고 믿어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군대까지 기다려주고 사이가 나빠질 리는 없어요. 그냥 인생의 순서만 바꾸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결혼한다고 막 살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책임감 갖고 바로 일자리도 구하려고 해요. 너 뭐 약점이라도 잡혀서 조급하게 구는 거니?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둔 사람들도 결혼하기 직전까지 고민을 거듭하는데 대학만 졸업하고 사회에선 꼬맹이나 다름없는 네가 무슨 결혼부터 하겠다는 거야? 엄마, 그게 사실은 제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곧 배가 부르기 시작할 거고 힘들어질 텐데 뭐든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도 올려야 할 거고요. 갑작스러우실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오빠가 평소와 달리 부모님의 반대에도 뜻을 꺾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혼전 임신을 한 거였어요. 오빠 성격에 흘려보내자고 할 리도 없으니 책임지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이미 생명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으셨죠. 그렇게 가족들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서둘러 결혼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가 배부르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게 부랴부랴 결혼식을 마쳤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물론 당황스러웠지만 우리 가족은 새언니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사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언니가 입덧이 심하다는 걸 전해 듣게 되자마자 엄마는 새언니가 먹고 싶어 하는 게 생기면
바로 준비해서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새언니를 위해 드라이버를 자처하셨죠. 새언니가 시댁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오빠랑 우리 집에 찾아오면 집안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새언니가 혹시라도 서운해하지 않도록 대화할 때 단어 하나하나 신경 썼답니다. 특히 엄마는 새언니에게 너도 이제 우리 딸이라고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새언니가 출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새언니가 낳은 아이가 오빠의 핏줄이 아니었던 거예요. 새언니가 오빠랑 사귀는 도중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숨겼던 거죠. 당연히 가족 전체가 멘붕에 빠졌고 오빠는 말 그대로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뱃속에 품고 10달은 지낸 건 새언니지만 오빠도 착실하게 아빠가 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상처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어요. 새언니는 어떻게든 오빠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느낀 배신감을 말끔하게 지워낼 수는 없었죠. 결국 오빠는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한들 오빠가 받은 상처는 깊게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첫사랑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고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물론 오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었죠. 게다가 그 언니가 오빠의 첫사랑이었던 만큼 한 동네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오빠는 결국 이 지역을 떠나기로 마음먹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당시 하시던 일 때문에 동네를 떠날 수 없었거든요. 저도 고통스러워하는 오빠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던 거죠. 결국 저는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떤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제 마음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은행과 같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남자를 알게 된 거예요. 민주 씨,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요? 많이 걱정되네요. 꿀꿀한 날에는 역시 라떼를 마시는 게 좋죠. 부드러운 맛을 음미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야겠네요. 아니, 그냥 볼일 보고 가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뜻대로 안 풀리면 성질내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느라 쉽지 않았네요. 아직 퇴근까지 멀었는데 벌써 녹초가 된 것 같아요. 무슨 기분인지 알겠어요. 사실 저도 손님들 상대하면서 별별 사람들 다 보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웃어드리는 건 역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주 씨가 어디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상냥한 카페 사장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게다가 조심스러우면서도 헷갈리지 않게 저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니까 저도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일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연애로 이어졌고 결국 결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거의 환호하시면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을 닫은 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서 걱정하셨던 모양이었죠. 특히 오빠가 예상 밖으로 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 줬습니다. 아이, 드디어 마음이 놓인다. 내가 겪었던 실패 때문에 괜히 너까지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결혼이라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계속 미안했거든.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마음 놓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아유, 오빠가 왜 미안해? 오빠처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다고. 그냥 내가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니까 오빠야말로 마음의 짐 버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쁘게 지켜봐줘. 당연하지. 아니, 무슨 일 있으면 나부터 불러. 알지? 네가 울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 물론 달려갈 일 없도록 행복한 날만 있기를 응원할게. 오빠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만큼 너는 오래오래 잘 지내라. 오빠가 진심으로 제 미래를 격려해 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를 무척 반겨주셨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도 딱 친정과 시댁 중간에 있는 곳으로 정했고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대했죠. 우리는 30대 후반에 결혼한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둘 다 신혼을 만끽하기보다는 얼른 아이를 낳아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맞벌이라서 따로 난임 클리닉부터 방문한다거나 한약을 타 먹는 방법부터 고안하기에는 부담스러웠고 우선 그냥 자연스럽게 피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신을 기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친정에서는 너희가 행복하면 된 거지. 아이 바라고 결혼시킨 게 아니라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는데요. 시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점점 미묘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하셨거든요. 시부모님 친구분들은 벌써 손주를 얻어서 하루 종일 웃는 일이 많다 보니까 주름이 펴지더라면서 한숨을 푹푹 쉬셨고요. 명절 때는 친척들 앞에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다음번에는 셋이 오겠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약속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분위기를 이끄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아기들이 집안에 있어야 활기가 도는 법인데 우중충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이 쓰는 안방을 둘러보시더니 아기 요람이 놓일 자리도 딱 좋은 것 같다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제 사이에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더욱 더 적극적으로 눈치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대는 이어야 하지 않겠니? 점점 나이 먹을수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텐데. 나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 너무 초조하다. 제대로 노력하고 있기는 한 거야. 너희 둘 다 사이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걱정스러워. 아휴, 어머니도 참. 제가 대를 이을 욕심이 있었으면 30대 후반이 되기 전에 진작 결혼부터 했겠죠. 저는 아이보다 아내 예뻐하면서 사는 시간도 부족하니까 괜히 눈치 주지 마세요. 저 결혼도 안 할 뻔했는데 아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만 치지 말고 소식이 있었는데 얼마 못 가서 유산했던 거야? 아니면 진짜로 아예 기미조차 없는 거야? 그것만 좀 말해봐라. 그래야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뭐라도 시도해볼 거 아니냐. 다둥이 엄마네 속옷이라도 갖다 주랴. 아유, 무슨 요즘 세상에 속옷을 갖다 준다고 해요.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저 이제 임신 준비한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발 끊을 거예요. 스트레스 주시면 임신 더 힘든 거 아시죠? 데이트할 시간도 부족해서 이만 갈게요. 시부모님이 저를 난처하게 하실 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재치 있게 넘겨주고 선을 그어줬지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남편의 철벽 방어만을 믿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어린 아이들이 많았는데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우선 놀이터에 나가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특히 저녁이 되면 부모 손을 꼭 잡고 돌아가는 아이들이 하늘하늘한 손짓으로 서로 잘 가라며 인사하는데 그 작은 손짓 하나에도 지켜보는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더군요. 그리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들이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면 그 미소 하나에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건 이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 사이에도 반반씩 닮은 아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커져 가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서로 살가우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분위기가 화목하고 아이에게도 최선을 다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저 자연 임신만을 기다리는 제가 너무 안일하게 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슬슬 나이를 생각하면 제 난자 상태라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난임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과거에 비해 의학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폐쇄성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정자는 정상적으로 생산되지만 배출 경로가 막혀 있는 상태라고 했죠. 수술이나 정자 채취 후 IVF,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아예 정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하셨잖아. 시험관 시술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지만 설마 나한테 이런 원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당신만 그동안 전전긍긍하면서 마음고생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해. 일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지 고민을 좀 해보자. 알겠어. 근데 너무 자책하지는 말자. 원래 엄마 아빠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앞으로 최소한 10달을 더 고생해야 하는데 벌써 기죽으면 안 돼. 우리는 누구보다 강하게 힘을 합쳐 맞설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애써 위로하니까 남편은 그나마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제대로 밥도 먹지 않고 고민에 빠져 있더라고요. 평소처럼 웃긴 농담도 안 하고 그저 착잡한 얼굴에다가 슬픈 표정을 반복하길래 걱정스러웠죠. 아예 카페도 출근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부탁해둔 눈치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데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했으니까요. 그러더니 며칠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게 아니라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 없이 둘이 살아가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찾아봤는데 역시 시험관 시술은 여자의 몸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고 힘들어. 그렇다고 한 번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부부가 그 정도로 아이가 간절하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요 며칠 동안 그거 고민한 거야? 당신이 그 정도로 결론이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잖아. 내 걱정 때문에 당신이 포기하지는 않아도 돼. 나는 시도해 볼 의향은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원인인 건데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 건 견딜 자신이 없어.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건 당신인데 굳이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아이를 가져야 할지 의문이 들어. 아이가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둘이 재밌게 살아보자.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아이 없이 사는 부부도 많으니까 흠이 될 수 없고 꼭 부모가 되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둘이 사는 것도 충분히 재미있는 삶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고 결국 둘이서 남은 평생을 서로의 짝꿍으로 지내기로 약속했죠.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는 걸 양가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아무리 다 큰 성인 둘이 의견을 모은 부부 사이의 일이라도 양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남편이 워낙 남자로서 자존심에 타격을 크게 입은 터라 정확히 무정자증 때문이라는 건 숨긴 채 그냥 둘 다 건강히 자연 임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만 전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사회생활하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둘 다 몸이 약해진 것 아니냐고 걱정하면서 몸을 보강하는 게 좋겠다며 한약까지 지어다 주시더라고요. 남편도 무진장 감동받아서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를 향한 눈초리부터가 돌변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지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계속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들 건강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 맞아? 아니 뭔가 수상한데? 이렇게 허우대가 멀쩡한데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냐? 우리 애가 너 구박받을까 봐 배려해주면서 덮어주기로 한 거 아니여? 아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해봐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사람이 저 많이 생각해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문제를 찾으려고 하셔도 소용없다고요.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제가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네가 바가지 팍팍 긁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냐? 뭔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아들한테 있지 않을 거야. 어차피 말씀드려도 제대로 믿어주시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캐물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사람한테 화살을 돌리셔봤자 의미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이 사람한테 미안해 죽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전적으로 모든 문제가 저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저를 감싸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계속된 취조에 차가운 표정을 짓더니 더 이상 이야기 나눌 가치도 없다는 듯이 제 손을 붙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의 이름을 계속 부르셨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100번, 1000번 사과해도 이 마음을 전부 표현할 수는 없을 거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의 사과는 말로 끝나지 않았고 행동으로도 계속되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한 만큼 배로 살뜰하게 잘해준 거죠. 제가 항상 남편보다 먼저 출근하는 편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 일찍 일어나서 꼭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준비해 놓고 제 신발까지 가지런히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저를 위해 퇴근 후에는 미리 저녁을 차려놓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작은 선물들을 챙겨주거나 종종 저를 데리고 기분 전환하러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죠.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그냥 주고 싶었다면서 멋쩍게 웃기도 했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도 더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압박에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시부모님이라고 해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으니까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굳이 이런 마음을 말로서 표현하지 않아도 남편 역시 알아차리고 더욱 저를 배려하고 아껴주려 했고 우리 부부 사이는 여전히 끈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반년쯤 지나면서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서 말수가 확 줄었고 평소 같으면 먼저 장난이라도 걸면서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렸을 텐데 제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도 별다른 대꾸 없이 애매하게 얼버무리기만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카페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당신답지 않아서 많이 걱정돼.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놔봐. 우리 같이 머리 굴리면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누가 배달 리뷰라도 안 좋게 남긴 거야? 아니, 그냥 피곤해서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요즘 카페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집에 오면 가만히 쉬고 싶더라고. 좀 익숙해지면 나아질 테니까 오늘은 일단 나 좀 쉴게. 정말 다른 일 없는 거 맞지? 진상이나 다른 업주 때문에 무슨 일 있는 거면 숨기지 말고 나한테도 꼭 들려줘야 해. 일단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 믿고 나 그러면 마음 놓을게. 솔직히 제가 남편과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충 대화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그 이상으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솔직히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날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되었어요. 그러더니 아예 침대를 피하고 소파에 나가서 조용히 잠들어 버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녁 먹고 바로 TV를 보다가 잠드는 것 같길래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침대에 올 기미는 안 보이고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니 저도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뭘 소홀했나, 남편 기분이 상하게 할 만한 행동을 했나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멀어질 수 없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붙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묵묵하게 기다려준 거 알지?
요즘 당신 너무 기운도 없어 보이고 말도 없잖아. 나한테 무슨 일 있는지 가감없이 말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부부인데 당신 혼자 끙끙대는 거 지켜보기 힘들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 남자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나 때문에 당신이 불행한 여자가 된 것 같단 말이야. 처음에는 애써 괜찮은 척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력감이 커지는 것 같아. 당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였어? 우리 그때 얘기 다 끝냈잖아. 난 당신이랑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아이가 없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부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알고 있지. 하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따라주질 않아. 그냥 스스로가 무너지는 기분이야. 당신 때문이 아니야. 당신은 이미 나를 충분히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있어. 그냥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기분이라 그래. 남편은 씁쓸해하면서 나지막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간직해왔을 고민을 듣는데 가슴이 쓰라리더라고요. 사실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도 물론 상처받은 것 같기는 했지만 씩씩하게 잘 이겨내려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니까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원래 우리 의지대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하루빨리 다시 밝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따뜻하게 감싸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달래줬고 괜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신경 썼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남편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 해보려고 애썼어요. 우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려서 매일 정성껏 요리를 했고요. 가끔 주말에 배달시켜 먹기도 했는데 전부 끊었습니다. 정성으로 어필하면 남편이 저에게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예전처럼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가자고 하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잠깐 쉴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니까 기운도 빠지고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카페까지 계속 비우려는 각오를 한 거라면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는 걸지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마음이 전부 느껴지는데 내가 이래서 미안해. 당신 다른 남자 만났으면 아이도 낳고 복작복작 즐겁게 살았을 텐데 내가 괜히 짐만 얹어준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힘들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절대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야. 아니 내가 아이 없이 살아서 불행하다고 느꼈으면 진작 병원 결과 받았을 때 이혼하자고 했겠지. 당신은 나한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그래도 각자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어. 막상 따로 살아보면 당신도 내가 없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잖아. 일단 당신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어.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 전 그렇다면 어머님 아버님 곁에서 마음 추스리고 잘 쉬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버릴 생각이 추후도 없다는 거 기억해도. 나는 그렇게 쉽게 내칠 거라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얼른 회복해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 가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시댁이 가까워서 마음만 먹으면 남편을 보러 갈 수 있다고 해도 솔직히 둘이 살아가던 집에 혼자 머물게 된 거니까 좀 적적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한 것도 아니었고 집이 텅 빈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잘 쉬기를 바라면서 겨우 참아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반갑고 환하게 맞이해주고 싶어서 혼자 사는 집에 꽃도 꽂아두고 열심히 꾸며두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포장마차를 봤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순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랜만에 남편과 같이 먹고 싶은 마음에 포장해서 시댁을 찾아갔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순대만 낼름 챙겨가더니 저를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아직 초저녁이었는데 남편이 잠들었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황당해하니까 남편이 요즘 심신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의 아내인데 얼굴 한 번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의 며느리기도 하잖아요. 실컷 순대를 사서 들고 왔는데 며느리는 내쫓고 순대만 챙겨가려는 신보가 어이없더군요.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의 하대에도 남편을 위해 인내해왔지만 솔직히 그건 남편이 저한테 다정하게 잘해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저도 눈물 나는 독수공방 신세인데 시어머니가 들쑤시기까지 하니까 확 짜증이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남자는 자고로 기가 살아야 하는 법인데 네가 옆에 붙어있는 게 내 아들 인생에 영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라고. 괜히 잘 자고 있는 애 깨우려 들지 말고 좀 사라져라. 누가 보면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겠어요. 저도 제 남편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거든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배우자인데 어떻게 지냈는지도 안 알려주시나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너만 없어지면 우리 애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가라니까. 네가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뭐 대단하게 남편 생각하는 마누라인 척하고 있어. 저는 남편한테 크게 나무란 적도 없고 어르고 달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자꾸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만 있는 게 아무래도 처음부터 불량품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AS 제대로 해서 돌려보내주세요. 정확히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AS 해달라고 돌려서 쏘아붙였는데요. 저 정도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빼앗아 간 순대도 도로 빼앗아 왔어요. 물론 남편이 제가 뭐라고 했는지 듣게 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던졌던 언행이 있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던 탓인지 결국 독감이 심하게 왔어요. 길거리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게 화근인 것 같았죠. 근육통에 열까지 나니까 정신도 팽글팽글 도는 것 같고 이 와중에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약국을 가려고 나섰는데요. 가는 길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119에 실려갔고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게 되었죠. 그런데 링거를 맞으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익숙하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응급실에는 왜 오셨는지, 시어머니도 어디 안 좋으신 건지 혼자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지더군요. 우리 아들 꼭 이혼시킬 거니까 너는 출산에만 신경 써라. 너는 아무런 걱정도 안 해도 된다. 나랑 우리 아들이 벌써 다 계획을 짜뒀고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어. 괜히 귀찮은 일 생길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확실한 거 맞죠? 괜히 방심하면 안 돼요. 저한테 잡돌이하러 찾아오면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눈 들어가서 저를 찾아오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도해야 해요. 당연하지. 권연히 우리 아들한테 네가 있다는 걸 절대로 모르게 만들고 깔끔하게 이혼시킬 거다. 그냥 너는 우리 아들하고 애 잘 키우면서 살아갈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된다. 다른 걱정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를 제가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절대로 틀릴 리가 없는 말투와 톤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저랑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여기 있을 가능성도 높았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링거를 다 맞고 나서 간호사 선생님께 절대로 제 이름을 호명하지 말아달라고 손가락으로 쉿하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슬쩍 옆자리를 봤는데 웬 만삭의 여자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더군요. 저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은 듯 했죠.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온몸이 차가워졌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타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가다듬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와 만삭의 여자가 함께 있던 장면이 떠나질 않았는데요. 그 만삭의 여자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억을 천천히 더듬어 보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빠를 상대로 결혼 사기쳤던 그 언니가 아직 같은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설마 싶고 이런 악연이 다 있나 싶으면서도 그 언니가 이미 오빠 몰래 문란하게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제 추론이 맞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저는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친구의 친구, 동창의 동생, 선배의 사촌까지 물어물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근황을 캐나갔던 거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당일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과 시부모님이 방심할 수 있도록 푹 쉬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간간히 전화만 해줬죠. 남편은 저한테 고마워하는 척하면서도 저랑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런지 죄책감 든다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괜히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맘 놓고 푹 쉬기만 하면 돼. 나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당신은 회복에만 집중해. 역시 당신처럼 나를 생각해주는 여자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마음씨 곱고 멋진 여자를 내 옆에 묶어두고 있는 게 너무너무 죄책감이 든다.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놓아주는 게 맞다는 생각밖에 안 나네. 당신 그렇게 마음이 여려서 어떡하려고 그래.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니까. 당신 마음 편안해지도록 그런 감정에 파고들지 마. 난 당신이 낫기만 한다면 뭐든 견뎌낼 수 있어. 시댁에 얼마든지 더 있어도 돼. 저는 당연히 속으로는 실컷 비웃어줬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착한 아내인 척 대충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를 통해 상간녀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친구의 중학교 동창의 언니의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당했다는 지인을 알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우리 오빠를 상대로 결혼 사기쳤던 그 언니가 맞았어요. 그런데 웃긴 게 상간녀가 버릇 어디 안 갔더군요. 세 사람만 거치면 대통령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인간관계가 좁으면서 겁도 없이 이 동네에서 아직까지 그런 짓을 벌이며 살았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에 제 남편 새끼는 한심하게 걸려든 인간인 거고요. 그 지인 말에 의하면 당시에도 동시에 만나던 남자가 여럿이었는데 그 남자들도 전부 유부남이었대요. 그래서 상간녀는 임신했지만 지우겠다며 입막음 비용을 뜯어냈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본처에게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들 착실하게 송금해줬고요. 아무래도 우리 남편은 운영하는 카페 사이즈가 꽤 크고 사람이 자상하다 보니 입막음 비용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붙어먹을만 하다고 느꼈던 건가 싶었어요. 우리 오빠에게 붙었을 당시에는 오빠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은 없었지만 워낙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이며 헌신적이라 타겟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상간녀를 통해 임신했다고 하니 그저 얼씨구나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처음에 본인이 무정자증이니까 불륜을 저질러도 들킬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만났던 거였겠죠. 폐쇄성 무정자증이니 현미경 수술을 통해 막힌 정관을 다시 연결하면 임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 몰래 우울증이다 뭐다. 반년 동안 죽상을 하고 있을 동안 수술이라도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임신까지 성공하니 본인한테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거라고 자존심을 다시 세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상간녀가 여러 달이 걸쳐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는 아까웠어요. 그래서 연기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죠. 당신 나한테 뭐 털어놓을 거 없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이미 사실을 다 알아버렸어. 나는 결국 당신에게 끝끝내 아이를 안겨주지 못했는데 당신과 진짜 인연이었던 여자는 따로 있었나 봐. 뭐? 아이 어떻게 알았어? 아이 그보다 너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고 못난 놈이야.
당신 같은 여자한테 또 상처를 주다니. 제발 용서해줘. 나를 때려도 다 참아낼 테니까 우리끼리 해결하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때려. 그런다고 뭐 당신 마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해. 곧 태어날 아이가 부모 보살핌 받으면서 자라는 게 맞는 거겠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남편은 제가 이미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듣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제가 분노하면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척하니까 갑자기 미안해 죽겠다는 얼굴로 바뀌었죠. 그리고 울먹이는 척했더니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쫓겨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연기를 덧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아서 먼저 이혼 소송 걸었을 때 법원에서 책정해줄 위자료보다 더 높게 본인 것과 상간녀 것까지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금방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마지막까지 상처받은 것처럼 연기했어요. 전 남편이 수상하게 여기면 계획에서 어긋나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 하면서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전 시어머니는 뒤늦게 제가 위자료를 왕창 한 몫 챙긴 걸 알고 분노했지만 전 남편이 직접 막더라고요. 지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이 정도 양보해서 그래도 상간소송까지 안 걸고 조용히 정리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곧 태어날 우리 아이 엄마가 법원 기록이 남길 바라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마지막으로 해준 것뿐이에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으니까 당신 아이 태어나면 꼭 알려줘. 축하해주고 싶거든. 당신 인생에 아이는 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된 거잖아. 비록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게 됐어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게.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지금도 당신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그나마 위자료라도 당신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좋은 여자라는 건 항상 진심이었어. 이렇게 상처 줘서 사과할게. 저는 마지막까지 착한 척하면서 전 남편에게 상간녀의 출산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남편은 당황하면서 미안하게 그럴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도 그 약속이라도 꼭 지키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대차게 비웃어줬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속으로 칼을 갈고 한을 품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상간녀가 드디어 출산을 했고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온다고요.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기쁜 기색을 숨기지는 못하는 게 뻔히 느껴지더군요. 본인 자식이 태어났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동안 상간녀에게 협박당했던 유부남들과 본처들도 하나 둘씩 모였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밖에 나오자마자 유부남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핏기가 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상간녀는 다 들켰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웃으면서 이렇게까지 축하해주지 않아도 된다며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을 걱정하는 척 울먹이면서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어요. 축하해주려고 온 건 아니고 알려줄 게 있어서 온 거야. 나는 당신이 너무 걱정스러워. 아무리 무정자증이라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도 당신 아이 임신했다고 하는 여자를 그렇게 무턱대고 믿어버리면 어떡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이 맞아. 당신이랑 사는 동안 임신이 어려웠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는가 본데 벌써 애까지 태어났어. 상상 임신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괜찮은 척 했어도 내가 바람났다는 게 충격이 컸나 보다. 임신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다니.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출산한 아이는 당신 외에도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남자들이 많다고. 지금 여기에 다 와 있다고. 저기 줄 서 있는 분들 보이지?
이분들도 저 여자한테 다 자기 자식 임신했다는 말 들으셨대. 전 남편은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면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저쪽에서 본처들과 유부남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상황을 깨닫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빨랐어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화살을 돌리더군요.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비싼데도 다 쥐어줬건만 왜 이제 와서 알려주냐고 고함치고 날뛰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몰랐다고 발뺌하면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라도 알려준 것뿐이라고 눈을 동그랗게 떴죠. 전 시어머니는 출생신고까지 이미 다 해버렸는데 어떡하냐고 울부짖더라고요. 그런 게 그게 이제 제 알바인가요? 우리 오빠가 힘들었던 만큼 저 모자도 이제 차차 겪어나가야 하는 순서가 남은 거죠. 상간녀는 본처들과 유부남들에게 둘러싸이더니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유부남들은 하나같이 날선 목소리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고 본처들은 분노에 차서 상간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거세게 몰아붙이더라고요. 몇몇 유부남은 자기가 건넨 돈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고 한 본처는 당장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휴대폰을 꺼내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당황한 나머지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도망이라도 가려고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사방이 막힌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주저앉았고 유부남들과 본처들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완벽한 아수라장이 펼쳐졌죠. 전 시어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전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는 이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진명의도 온전히 옮겨받았기 때문에 이 집까지 팔고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친정 식구들은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경악하면서 어떻게 이런 악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냐며 이를 가셨죠. 물론 저도 처음 실체를 알았을 때는 충격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담담해요. 사실 그 상간녀가 아니었어도 전 남편은 언젠가 사고를 쳤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때 이 정도 받아낸 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한 걸 보면 상간녀의 아이가 전 남편 핏줄이 아니고 다른 유부남 핏줄인 게 드러난 것 같았죠. 이제 와서 저를 동아줄 붙잡듯이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아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 우리 아들이 돌이켜보니까 너만한 여자가 없는 것 같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와서 얼굴 보여줘라. 너희 이혼했어도 서로 매너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했잖아.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어. 아름답게 마무리를 누가 해요? 이미 바람 피워서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 제 입장으론 뭐라도 더 받아내는 게 이기는 거니까 잠깐 비위 맞춰준 것뿐이죠. 설마 진짜 그 자식이 좋은 사람이라 절절하게 보내줬다고 믿으셨어요? 뭐라고? 너 그러면 연기한 거라 이거야? 너 사실 속이 시커먼 년이었구나. 너 그러면 받아간 거 다시 돌려줘라. 우리 아들이 너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많이 지어줬던 건데 고마운 줄을 몰라? 이혼하면서 우리 아들 같은 애 또 없으니까 얼른 데려가란 말이야. 제가 왜 고마워해야 해요? 그리고 아줌마 같으면 재결합하고 싶겠어요? 멍청해가지고 저한테도 속아 넘어가고 상간녀한테도 속아 넘어가고 한심해서 비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또 어디 가서 남의 애를 자기 애라고 데려올 수 있으니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이제 연기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약 올라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어떻게든 저를 회유하려 애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전 남편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알아버린 이상 소용없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는 유부남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본처들에게는 위자료까지 청구당했습니다. 그 유부남들도 본처들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고요. 상간녀가 어떻게든 잘못했다고 빌고 유부남들한테 이왕 이렇게 된 거 사기죄는 거두고 잘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 명씩 제안해댔지만 오히려 몰매 맞았을 뿐이었어요. 저는 전 남편이 넘겨준 위자료와 집을 처분한 돈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친정 식구들과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번 다녀온 게 흠도 아니라면서 재혼제의도 가끔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다시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친정 식구들과 오순도순 잘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제가 씩씩하게 잘 살아가니까 다행히 친정 식구들도 안심하시는 눈치예요. 조만간 오빠까지 가족 여행을 오랜만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과거는 거기에 모두 버려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내고 나아가잖아요. 혹시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처도 아물고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